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는데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이야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 상임위 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 MZ 세대들 다들 코인 거래도 하고 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면 뭐가 문제겠냐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근데 뭐 가면 갈수록 이거는 코인 거래가 거의 도박 수준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400회를 거래를 했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밤낮 없이 그리고 주말에도 또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국회의원 일보다는 코인 거래에 집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도 뭐 들끓고 있을 거고요. 여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조만간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의혹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과는 좀 결을 달리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윤리 강령에 비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징계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는 징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양천구청에 있을 때 구청에 있는 그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 업무 중에 주식 거래를 하다가 징계도 받고 결국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 주식 거래한 것조차도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국회의원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하고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들 겁니다. 뭐 이모 논란으로 굉장히 지금도 진짜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수모를 겪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런 코인 거래 때문에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여론 수준이 아니라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의혹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올 상황이니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초창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의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의혹이 커지고 김남국 의원이 초기 해명했던 것과 달리 전자직업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 주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이 코인을 거래하고 또 상임위가 그냥 상임위가 아니라 할로윈 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책을 마련하는 그 상임위에서 중간에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라진 것 아니냐 지금 그 영상들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법적인 문제의 진행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될 도덕적, 윤리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김남국 의원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김남국 의원 본인이 결단하기 위한 전체적인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당 차원에서 조속하게 입장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가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 검찰이나 뭐 법에서 사법부에서 가릴 것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윤리 강령에 비춰서 징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 윤리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그 윤리를 담당하게 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 자문들까지 받게 되는데 통상 국회의원들 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국회의원들 간의 윤리
법리적 징계를 통해서 제명하거나 하는 절차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죠.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게 된다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직에 제명되게 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던졌던 예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젊은 청년들까지 나서서 사실이면은 국회의원직 내려놓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을 건데 민주당마저도 김남국 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게 된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제명까지도 가능할 텐데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아마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고민들까지도 이번 주말 내내 김남국 의원이 심사숙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민주당 내 청년 인사들에서조차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까지 가야 할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의원직 사퇴는 본인의 고심 끝에 내려야 되는 결단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뭐 누가 강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이 사안이 점점 갈수록 엄중하고 내용도 상당히 좀 악질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해 충돌의 여지까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의원직 사퇴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당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김남국 의원의 뭐 그 코인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뭐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청년들에게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결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정부 그 1년 평가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여론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론조사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지지율로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지도부에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좀 시기가 늦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단을 하고 나온 게 진상조사단이었고 네네. 그걸 꾸리고 이제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진상조사단에 우리 민주당의 이제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사무부총장 그리고 또 이용우 의원님 뭐 그리고 홍성국 의원 뭐 변호사인 김한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세히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이해 충돌 여부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런 일이 있는지 이렇게 뭐 로비까지 게임 협회나 이런 데서 로비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로비에 노출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는지까지도 좀 조사를 해서 빠르게 뭐 민주당이 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런 순간에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예. 빠른 시간 안에 내용도 조사하고 발표도 하고 자성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출처도 굉장히 밝혀져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조사를 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네. 진상조사단 이제 가동이 돼서 회의를 하고 이제 조사를 진행해 갈 텐데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진상조사단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지금 이 순간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의혹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기간에 코인을 거래했다. 이게 할로윈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김남국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관계와 무관한 그저 의혹에 불과한 것인지를 정리해 줄 때만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이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실력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의혹 보도가 나온 게 어제 밤에 있었던 SBS 저녁 보도 이후로 줄줄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대해 말이 없고 민주당 진상조사단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상조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상조사단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거래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받아서 그 내역들을 충실하게 국민 앞에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 되는데 기본을 도외시한 채로 뭘 진상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 밝히지 못할 거라면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단 해체하고 오히려 법적인 문제를 사법기관에 맡기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 평가를 내릴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우선돼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요.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거래했는지 전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의혹들이 깔끔하게 소명이 되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처음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나는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텐데 다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걸 거냐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김남국 의원의 설명과 다르게 다른 전자지갑 또 다른 의혹들을 외부에 있는 인사가 검증하면서 이 의혹들을 밝혀낼 것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내역 전체를 이 진상조사단이 직접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력 그 정도의 이 확고한 의지들이 없다면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라리 즉각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진상조사를 사실 내용에 거래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진상조사를 다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무슨 본인 자체가 법을 하시는 분인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공직자이거든요. 공직자의 신분에 맞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은 사실은 당내의 진상조사는 김남국 의원도 김남국 의원이지만 앞으로 재산 공개나 이럴 때 코인 거래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내용까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근원적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여야 모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한 부분이 있죠. 네, 지금 현재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내 재산을 다 공개할 만한 의지가 있었다면요. 우리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골동품도 신고하고 귀금속도 신고하고 심지어 그림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기타 등등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십억의 가상자산이 있으면 그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재하는 안이 없더라도 기타 부분에 얼마든지 등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제도적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꽁꽁 숨겨왔던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의 선이 기댈 수 없다면 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직자 이 재산 신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등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일일 거고 조속히 빠르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은 왜 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제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가상자산을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랑 그 가치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또 남용해서 어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던 거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이 국회의원을 또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식 거래도 그렇고 이런 코인 거래가 앞으로는 또
재산 신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번 의혹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해 충돌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P2E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P2E가 Play to Earn, 그러니까 네. 게임을 통해서 가상 코인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이 P2E 관련된 코인들이 관련된 사안들이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 아니면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 후보들이 발언하게 되는 정책 공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들이 급등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이른바 7인의 멤버기도 하고요. 한때 이재명 대표 가장 가까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까지 봤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게임과 관련된 코인들을 보유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대통령 선거의 정책들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전용기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공동 발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법안 발의로 인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게임과 이런 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문제에 본인이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나왔을 때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 이건 이해충돌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남국 의원도 보편적인 일반 대중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걸 내가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게임 학회까지 나서서 이 게임 업체와 그리고 국회의원들 혹은 보좌진 간에 있었던 이 법안 처리나 게임 간의 유착 관계까지 의혹들이 커지고 있어서 이른바 코인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분명한 건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코인의 양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본인의 의정 활동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 또한 이해충돌 여부들은 조만간 심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의 입법 로비가 의심이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MZ 세대들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코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비 민원이기도 하죠. 각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로비 활동을 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의원들이 개입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또 사실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사실 이번에 알려져서 그렇지 누구도 이렇게 많은 코인 거래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MZ세들이 하고 있는 자산 증식의 과정에서 거기에서 코인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런 요구들이 또 20, 30대 청년들에게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많이 거래를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P2E 규제 완화 가능성 또 거기에 대해서 후보 입장에서는 언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상화폐 보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수조사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과연 김남국 의원 한 명의 문제일까? 국회 내에서 제2, 제3의 김남국 의원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른바 가상화폐가 이제 그 나름대로 공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는 하지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 대, 또 많게는 100억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숨겨놓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적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단순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 내용들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배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할 것 없이 관련된 내용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국민들이 원하실 거고요. 조속하게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수조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도 예상치 않게 굉장히 다들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다른 의원들도 혹시라도 이런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또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이렇고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죠. 어제 열흘 만에 최고위가 재개가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그럼에도 최고위원 2석은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어제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오랜만에 최고위가 열렸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최고위가 일하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다짐들을 포부로 좀 밝혔습니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년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사고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공석이 된 거리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석 거리 상태가 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전국위원회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1,000명 이내로 지금 한 8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조만간 이르게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다 완전한 최고위원회의 모습들을 갖춰서 더 열심히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관한 그 예. 공석에 관해서만 이제 다시 선출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복수 추천으로 뽑히는 건지 단수인지 이것도 관심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에 아마 선관위가 구성이 될 겁니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어떻게 후보 등록을 하게 될지를 얘기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한 앞서 말씀드린 800명 정도 남짓되는 사람들의 선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총의들이 좀 모여지게 되면 추대 방식으로 가는 결정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한번 경선하겠다면 또 그 과정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등록해서 또 기탁하게 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면 아마도 당내에 있는 원내 원외할 것 없이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이 좀 조정 정리가 된다면 빠르게 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가닥이 잡힌 게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다음 주 선관위 결정을 통해서 예. 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최고위가 진행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지도부의 입장 표명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누가 봐도 사실은 이게 뭐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두 분 다 설화를 겪고 있고 어찌 보면 그 비중은 공천 문제까지 그런 설화를 빚었던 태영호 의원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징계 수위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에 출마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대로 수락하고 그냥 주저앉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뭐 이후에 다른 또 그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제대로 공정한 그 윤리위원회의 판단이냐라는 것을 좀 의문을 갖게 만든 그런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새롭게 한 명이 들어오는 것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설화를 하지 않을 뿐. 좀 그래도 뭐 중진 중에서 지금 뭐 이제 초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중진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할 수 있는 설화를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분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게 복수로 추천이 되고 하면 또 다른 또 경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당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앞으로 이제 행보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할지 법적 대응을 할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수용을 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이 배짱이 있는 분이어서 그걸 뭐 반발하고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뭐 법적 대응까지 하고 그러실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뭐 그 친윤에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내년에 또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은 출마하는 것이 뭐 지상 목표인 분들도 많습니다. 최고위원까지 출마를 하셨을 때는 내년 총선을 생각하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마까지도 지금 막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하고 뭐 양해를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오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당원권 정지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당내에서 좀 스킨십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뭐 언론 접촉을 일절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또 글을 올리면서 예. 실제 당 윤리위원회 판단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와는 좀 다를 거라 봅니다. 그 당시에도 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들을 이어갔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은 당내에 있는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당의 의사결정들을 존중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에 선출된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한껏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의 경우도 선출된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을 돌고 최고위원이 됐지만 본인의 설화 등으로 당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진실된 반성과 사과에 대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를 적정 부분 참작해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무겁게 새기고 말과 행동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높인 만큼 이제 상대 정당, 국회에 있는 다른 정당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동들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분명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미는 결정들이 함께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구청장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최고위원 말씀은 아무래도 잦은 사퇴를 한 그 부분이 충분히 참작이 된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판단은요,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결정하기보다는 그 말과 행동으로 당이 미친 위해가 얼마나 큰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해당되는 당사자가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윤리의 판단의 기준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본인이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지위에서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고 무겁게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국민적 여론의 일정 부분 반향을 일으켰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자세,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부담하는 그런 자세를 참작해서 내린 결정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뭔가를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문제, 반발하고 더 큰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들도 세간의 또 의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박지원 전 우리 민주당의 상임고문께서 전이 아니라 지금 상임고문이시죠. 그 박지원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내년에 강남갑 태영호 의원 공천 안 주면 불어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실제로 전화 녹취가 그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사실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마무리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발하지 않을 거다. 지금 당내 분위기가 반발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전 경험들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당의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반발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성정상 또 그리고 실제로 친윤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내년에 무소속 출마해서라도 살아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비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과 지금 있는 김남구 의원의 현재 사건 그리고 당대표에 있는 사법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당의 윤리심판원이 개점 휴업 상태로 거의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에 대한 설화 때문에 1심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던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를 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게 민주당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들이미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준엄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면 자당의 윤리적 기준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그 행동에 맞춰서 비판하시는 것이 국민들께 해야 되는 공당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다 보니 이제 당에서 불거지는 각각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총선 공천이 가능한지 출마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다음 총선 출마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딸 조민 씨까지 지금 출마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공천 룰을 개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더라도 공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지켜보니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난 조국 전 장관도 이 기준이면 출마가 가능하네라고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그 조국의 강을 건넌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공천을 주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건 법원의 결정보다 정치로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비판될 수 있는데요. 이런 여지들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당원 80조 개정으로도 모자라서 공천 룰까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 결정한다는 그 비판, 과연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 출마설 어떻게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까? 글쎄 이번에 뭐 책을 출판하고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그 출판 기념회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뭐 저도 그렇고 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억울하고 온 집안이 이렇게 거의 조사당하고 이렇게 수사선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부인조차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건강도 좋지 않고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출마를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에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특별당규 개정 문제에 대해서 꼭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출마 때문에 당규 개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표도 이번에 37%나 나왔어요. 당원들이 대부분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찬성 누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모습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원들도 민주당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몇 분들은 기자회견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반대 운동도 했기 때문에 37%나 되는 반대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자정 노력 그리고 신규 출마자들이 민주당이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민 씨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긴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한 거 보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글쎄요, 어떤 분은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은 그럴 것이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이렇게 수사받고 온 가족이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 독재 때문이다, 검찰 정권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대중 앞에서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그리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뭐 장관까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그렇게 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설하시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조차도 조국 전 장관에게는 또 다른 또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전현직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 역시 계속해서 이제 뭐 본인의 입장 표명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보니까 참여연대와 한 장관이 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퇴출해야 되는 장관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본인들은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1위가 한동훈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니 한동훈 장관이 이 공직자를 퇴출해야 된다 본인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 시민단체가 맞느냐라고 맞받아친 거죠. 왜냐하면 지난날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해 보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에 거의 한 몸처럼 참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주 행동을 함께했던 인사들처럼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니 다시 시민단체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처럼 비춰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참여연대가 과거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함께 시민사회에 있었던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정작 중요한 문제에 침묵했던 것 아니냐고 하는 내적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정치적으로 특정 편에 선다는 느낌을 주기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리고 민주당의 돈봉투 문제처럼 도덕적 기준들을 땅에 떨어뜨린 문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여연대와 한 장관의 설전을 네. 바라보는 구청장님의 관점은 어떤 겁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무게감과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도 굉장히 일이 많으실 텐데 시민단체에서 지금 윤 정부 1년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발끈해서 계속 바로바로 거기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장관님이 이렇게 한가하신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내년에 그러기 때문에 더 정치인으로 내년에 출마를 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시민단체가 중립성 얘기를 하는데 참여연대는 중립적인 단체가 아니고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보조금도 받지 않고 어떻게든 예전에도 참여연대에서 총선에 긍정적으로 또 투표해야 될 사람 또는 낙선시켜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발표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퇴출 공직자 1순위, 2순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